한반도 통일이 초읽기에 들어간 2029년의 서울. 앳돼 보이는 소녀 하나가 격렬한 시위 현장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황에 섹트와 일반 시위자를 어떻게 구분하라는 거야? 섹트들이 맞박이 세트라고 썰어도 다니는 것도 아니고. 혈애의 염원이 실현될 역사적 순간을 온몸으로 저항하는 사람들. 과격 일변도로 치닫던 통일 반대 시위는 마침내 대량 살상 무기를 앞세운 도심 테러로 진화하고 있었으니 이들 무장 게릴라의 섬멸을 목표로 조직된 특수부대의 등장. 여기가 놈들의 마지막 남은 거점이다. 오늘은 임준경이 초크로 선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인다. 어떤 공격에도 철통 방어, 육중한 최첨단 수트로 무장하고, 그럼에도 일말의 인기척조차 없이 타깃에 접근, 신속하게 위협을 제거하는 이 미래형 전사들의 이름은 디렉터 스컷 오늘의 영화 인랑입니다. 김지훈 감독은 늘 장르의 유목민이자 개척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나기 힘들었던 장르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독창적인 변주를 가미해왔는데요. 자, 일본의 동명 애니메이션을 각색하며 최초로 SF 장르에 발을 내디딘 이 작품에서도 감독은 분단과 통일에 관한 묵직한 성찰과 함께 원작의 재해석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우려하며 통일을 반대해온 무장단체 일명 섹트의 근거지. 현재 공격에 대한 실패한 대응 사격을 실시한다. 실시. 최첨단 정예부대 특기대의 완전 소탕 작전이 개시된 그날, 이런 곳에 있어선 안 될 어린 여고생 하나가 특기대 요원 임준경과 맞닥뜨립니다. 도망가라. 미성년자들을 폭탄 운반에 이용해온 섹트의 수법. 그런데 뭐하는 거야? 빨리 쏴! 그만둬. 이 사건은 끝내 준경에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고, 과잉 진압에 대한 비난 여론은 특기대의 졸림마저 흔들고 있었죠. 임중현 그 친구는 어때? 그 친구 과거 전력도 있고 죽은 소녀도 미성년자고, 그냥 개인 문제로 몰고 가는 게 낫지 않나? 특기대와 역사를 같이 한 녀석입니다. 대원들의 사기 문제도 걸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특기대 해체를 주장해온 정보기관 공안부 입장에서는 건수를 제대로 잡은 셈이라 동작들 빠르네. 아침 대바람부터. 준경을 타겟으로 찍은 그들. 뭐하러 온 거야? 나 그 현장에 갔었어. 반가울 리 없는 공안부 소속의 친구 상우가 건넨 것은 자폭한 소녀의 일기장이었는데, 네가 유족한테 갖다 줘. 이것이 공안부의 미끼일 줄은 미처 알지 못했던 준경. 엘리트 요원들만 선발하는 특기대 중에서도 그는 첫손에 꼽히는 최정예 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시때때로 되살아나는 그날의 악몽은 준경을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정신 안 차릴 거야? 원망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유가족과 대면하는 것, 그것만이 마음의 빚을 더는 길이라 생각한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죽은 소녀의 친언니와 만나기로 하죠. 헌책방을 한다는 그녀 윤희에게 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제가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섹트, 거긴 개미 지옥 같은 데예요. 한번 들어가면 그냥 나오진 못해. 섹트를 향한 분노가 더 컸던 윤희. 상실을 겪은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은 그렇게 첫 만남부터 본능적으로 이끌리고 있었습니다. 허나 그들의 만남은 오롯이 둘만의 것일 수 없었죠. 윤희를 미행하는 의문의 존재와 그 뒤를 밟는 또 다른 그림자, 그리고 테러용 폭탄은 전망대에서 발견된 걸로 한다. 임준경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엘리베이터뿐이야. 윤희를 섹트로 조작, 준경과 특기대를 궁지에 빠뜨리려는 공안부의 계략. 그런데 얘기해. 수배 중이던 구미경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10분마다 보고하고 뒤조심해. 네. 윤희를 미행하던 인물은 뜻밖에도 섹트의 거물급 인사였으니
여기서 첫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이 작품은 표면상으론 통일에 반대하는 섹트 조직원들과 특기대의 대결 구도처럼 보입니다. 허나 그 이면에선 특기대와 공안부 간의 권력 암투와 공작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인 바. 결국 이들은 권력 집단의 큰 그림에서 소모품이자 장기 말에 불과한 상황, 즉 인형 뽑기 기계 속 인형들처럼 그들도 누군가에게 조종되는 존재라는 것을 이 장면의 소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면 윤희의 진실은 무엇일까? 그저 조작에 이용될 무고한 희생양일 뿐인지, 혹은 그녀도 섹트의 일원이었던 것인지. 아직은 자신을 둘러싼 암투의 공기를 눈치채지 못한 준경. 하지만 남북 분단에 관한 사진전이 열리는 이곳은 이미 위장한 공안부 요원들로 가득 차 있고, 임준경이 전시관으로 들어옵니다. 자리를 시켜. 어쩐지 윤희의 행동이 전과 달리 경직돼 있음을 느낀 그 순간 영화의 두 번째 디렉터스 컷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윤희가 들고 있는 타인의 고통은 여러 전쟁 사진들을 분석, 사진 이미지와 전쟁의 현실 사이의 괴리를 고발한 책인데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이 책을 소품으로 선택한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윤희. 첫 번째는 윤이라는 캐릭터가 지금까지의 이미지와 실제 본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암시. 나 친구로서 마지막으로 충고하는데 아무도 믿지 마. 두 번째는 한반도 정세에 관한 비유인데요. 분단의 상처는 이곳의 사진들처럼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현실이라는 감독의 메시지가 이 공간과 소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침내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은 준경. 허나 특기대 수트가 없다 한들 이 최고 수준의 인간 병기를 당해낼 자는 공안부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냥감은 준경만이 아니었죠. 이윤희 씨. 아직은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녀를 구해야 합니다. 테러범의 가족과 특기대원의 내통, 이를 빌미로 둘을 체포하는 것이 공안부의 시나리오였을까? 허나 특기대에서도 이미 사태 파악을 마쳤을 터, 어쩌면 버림받았을지도 모를 외로운 늑대에겐 어느덧 회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임준경 발견. 사모차. 대의라는 허울을 위해 사륙자의 가면을 써야 했던 과거. 특기대가 날 버린 거야?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길을 잃어버린 지금. 누굴 원망해야 하죠? 누굴 원망해야 할지 모른다는 게 제일 억울해. 인간으로 살아남기 위해선 다시 짐승의 탈을 써야만 하니, 조종받는 인형들의 이전 투구와 이미지에 가려진 타인의 고통, 이것이 인랑의 디렉터스 컷이었습니다.